예,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우리가 시험 1차 시험을 보면은 1과목이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령 오리엔테이션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 잠깐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 어렵냐면은 강의자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냥 읽어만 줘도 강의는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강의는 편한데 이게 강의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읽어준다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을 찾아보고 읽어보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의 강의는 가장 핵심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같이 소통하고 그게 공감해주는 설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어찌 보면은 강의하시는 분에게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강의에서 제 나름대로였던 그 특징을 또는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법을 너무 딱딱하게 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실생활에 접목이 되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약간 변형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라면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법을 실무화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법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법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가면 더 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죠. 일단은 산업안전을 빼겠습니다. 법.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요. 물론 발의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주로 이제 노동계 쪽에 노동부의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하는데 그분이 스스로 발의를 하기도 있지만은 사회 각계의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죠. 법이 1차로 나오게 되면은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듭니다. 여기 명자가 드니까 아주 알기가 쉽죠.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대통령령으로 좀 더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해서 물론 이제 고시까지 있지만은 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더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은 제가 산업안전 기사 설명할 때 했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가족이 밥을 먹는 밥법이라는 것을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이 법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갑니다.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우리 가족은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게 법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해요. 근데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 안 나와 있는데 법은 일단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는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갑니다. 밥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라듯이 이렇게 순서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끼라면은 3끼를 먹는다. 좀 더 자세히 하게 되면은 3끼의 구분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 규칙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밥을 먹는다. 그 밥은 하루에 3끼고 그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한다. 시행 규칙은 이러한 밥을 먹을 때 가족의 법이니까 가족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먹을 수 있다. 집에서 먹는다. 반찬은 몇 찬, 몇 식이다. 그런 식으로 하든가. 국은 어떤 걸로 한다. 그런 식으로 약간 이것을 더 구체화를 시킵니다. 만약에 좀 더 넘어가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밥에 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한다면은 이러한 밥을 만든다라면은 어떠한 반찬은 어떻게 만든다. 조리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 조리를 할 때 위험사항은 뭐다라는 그런 절차나 기준들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구체화를 시키고 더 세부적으로 가고 법에서는 다루지 못할 수 있는 내용의 하나의 지침성으로 가는 것들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예규라든지. 또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간다라면은 안전보건단에서 이야기하는 안전보건 지침으로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는 1차 시험은 거의 여기에서 다 나오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도 나오긴 하는데 출제 기준은 약간 적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이런 법의 포괄적인 성격보다는 약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오히려 해당되는 각 지도사의 준비 중에 2차 시험에서 더 많이 나와요. 왜? 우리가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제외한 이 내용이 거의 주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법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한다면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좀 알고는 가야 쉽게 더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법이라는 게 룰이죠, 룰.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된다는 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스포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배구도 다 있는데 태어나서 내가 처음 야구장을 가봤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야구가 정말 재미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고 어떻게 해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스릴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은 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해설하시는 아나운서가 우리가 중계방송을 본다 하더라도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지금 2개 던졌고 하나 남았습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그 룰에서 나와 있는 용어, 예를 들어서 투수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야구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또 스트라이크 지금 2개 있고 아웃이 되려면 하나가 남았다 하게 되면 스트라이크 뭔지 모른다면은 더 재미없겠죠. 스트라이크 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왜 스트라이크 하나가 나오면 아웃이 된다라면 아웃도 무엇인지 안다라고 했을 때 아웃은 그 사람이 그냥 죽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타자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스트라이크 하나 남았는지 그걸 모른다라면은 야구가 정말 또 재미가 없어요. 스릴도 없고. 그래서 룰을 알고 어떠한 스포츠 경기라든지 그것을 관람을 했을 때 재미를 느끼는데 우리가 그 룰을 알기 위해서는 즉 이러한 산업안전 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흐름을 보고 우리가 좀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은 그냥 법규를 외우는 것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룰을 현장에 맞게 실무에 맞게 적용을 해서 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룰을 어떤 특징이 있는가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법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법들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조장법이라는 게 있고 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장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조장을 해주는 거예요. 권장을 해주는 거예요. 규제법은 말 그대로 제재를 가하는 법이에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벌써 느낌이 딱 나오는 것은 조장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니에요. 규제법이에요. 굉장히 제재를 가하는 법이거든요. 그럼 조장법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노동부 쪽에서만 봐보자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된 그 해당되는 법들이 산업안전보건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법이에요. 즉 근로자가 다치게 되거나 또는 사망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치게 됐다라면은 제대로 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조장법에 가까운 거죠. 또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다가 그 고용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직을 했어요. 또는 퇴직을 했고 원격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잘린다라거나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실업급여를 받고 그 동안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장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차원이 맞죠. 교육훈련이라든지 고용보험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조장법이 들어가는데 규제법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제법이에요.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어떤 제재를 가하냐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똑바로 해라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근데 똑바로 안 하게 되면은 책임을 져라. 누가? 사업주가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더라도 너 혼자만 지는 게 아니라 법인이라면은 법인도 책임을 지고 사업주도 책임을 져라. 예를 들어서 벌금이 1억 원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사업주도 1억 원을 내고 법인도 1억 원 내서 총 2억을 내라. 즉 양쪽에 갖춰는 양벌 규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더 과중을 시키는 거죠. 더 높게 곱하기 더블이니까. 환경 쪽에도 마찬가지 그래요. 그래서 규제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법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일단 사업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법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 뭐 관리감독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건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유해염 예방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방호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유해염 방지계획서나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누가 하냐면은 사업주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해당되는 사업주가. 그렇다면 카메라 보면 안전관리 업무인데 왜 사업주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업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있거나 보건관리자가 있다라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만은 이 사람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좌, 지도,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업무가 안 돼 있다라면은 사업주가 그 업무가 안 돼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핵심 사항이 뭐냐면은 아무리 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모든 사람이 다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이 된다면 사업주한테 책임이 간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할 것이냐? 사고 예방 활동을 해야 되겠죠. 정말 사고 예방 활동을 잘했어요. 사고가 안 나도록. 정말 잘했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제자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말 잘했는 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다라면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가해자한테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이게 애매한 말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저희 외갓집이 시골인데 외갓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저희 외갓집에서 외삼촌께서 뭐 농사도 좀 짓고 아니면 밭도 갈고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주다가 제가 다쳤어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재 처리가 되느냐? 달릴 수가 없어요. 또 저희 외삼촌이 저를 뭐 일을 시켰지만은 저희 외삼촌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보면은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저희 외삼촌이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희 외삼촌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근로자라면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따져서 이게 형성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그냥 뭐 친구 집에 가서 도와주다가 일을 했는데 다쳤다. 그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친구 아버지가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게 근로자가 무엇이고 사업주가 무엇인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근로자라는 것은 임금을 받은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사업주는 이러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사업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상태가 되어야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을 받는데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게 대규모 사업장은 당연히 되겠지만은 정말로 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는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한두 명 두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을 듣는 분이 갑자기 혼동이 되시는 게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한 명 이상의 사업장은 다 산재보험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 있어요. 자,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한두 명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설령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산재보험이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업장에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사업주한테 그러한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맞춰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재보험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러한 근로자가 두 명 있어요. A라는 근로자가 있고 B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가라는 회사, 이 사람은 나라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에요. 둘이서 산업안전 기사도 설명하지만은 이러한 크레인 위에서 뭐 겐트리 크레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작업을 해요. 한 명은 전선을 점검하고 있고 하나는 기계 쪽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전기를 점검하고 있고 둘이서 여기서 일하다가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서로 일하다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하는 와중에 야 좀 비켜봐고 살짝 밀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추락을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B가 밀었으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B한테 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야.
그래서 너가 책임을 져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해자한테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면은 A라는 사람이 가라는 소속의 근로자라면은 가라는 소속의 사업주가 자기 소속된 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기인해서 그 업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 사업주가 가는 겁니다. 억울해요. 정말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입니다. 이 B라는 사업 그 근로자는 나라는 대표 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지만은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져요. 이 사람은 가해자지만은 가해자는 묻질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지만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망을 하지 않고 그냥 팔다리만 부러졌어요. 또는 허리만 부러졌어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경상이라든지 또는 중상만 입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이 사업주가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책임을 지는 거지만은 인사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들어갔던 산재보험료 납입을 했던 거였고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이 사람은 산업재해보장보호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괘씸해요. 이 자식이 나를 밀어서 내가 다쳤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뭐 그런 쪽에서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형사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가해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지 타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예 모든 게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어떠한 이의제기나 고소고발이 없다라면은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설명하자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사망이거나 중상이 됐다고 합시다. 자, 중상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을 채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가라는 사업주가 이 A라는 사업 근로자를 채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보험을 안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쳤는데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요. 일단은 산재보험이 우리가 생명보험에 안 들어서 어떤 했는데 내가 죽었어요. 또는 생명보험에 들었다더라도 보험료로 미납이 됐고 해서 내가 잘못해서 죽었다면은 내가 죽었으니까 사망보험금 주세요라고 내가 보험도 가입이 안 됐는데 내가 다쳤으니까 이거 상해보험 들었던 거 안 들었지만은 앞으로 들 거니까 먼저 좀 보험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일반 보험회사에다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 썩을 놈이 뭔 바빠 죽겠는데 전화 바로 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보험이 들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는 건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근로관계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 보험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참 그래서 조장법의 하나예요. 보상보험이니까.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됐더라도 내가 다쳤어요. 근데 A라는 근로자가 전대 봤더니 내가 산재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나는 산재보험 못 받겠네라고 실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산재보험 그대로 먼저 선처리가 다 되고 뒤에 이 사람은 이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다시 가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산재보험료가 한 달에 이 사람이 뭐 2만 원 나간다 되면 이 사람은 뒤에 가입하고 그냥 2만 원만 내게 되면 되겠네. 절대 안 그래요. 여기 요양비라든지 휴업비에 나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나갔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가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로자는 다 뭐 치료비라든지 그런 거 다 휴업급여 그거 다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 금액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산재보험의 비용을 처리해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돈 내놔라고. 그래서 약간 좀 많은 금액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도 편법은 있습니다. 그 편법이 이름 말하면 관련된 거니까 사업주가 돈을 적게 내는 방법이라든지 안 내는 방법이 그런 편법인데 그것은 강의의 본질에 맞지 않는 아주 나쁜 내용이니까 설명은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야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특징을 알자라는 겁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큰 특징은 어떤 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또 사업주를 좀 제재하는 법이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특징이 사업주한테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러한 1과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와 있는 게 조금 헷갈리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로 공부하게 되냐면은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외울 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아예 암기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나는 암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하는 공부예요. 근데 결국은 기억에 남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테스트를 하는 건데 암기는 당연히 수반하지만은 그 암기량을 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용어라든지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공부가 쉽고 재밌게 되는 거지 오로지 우리가 그냥 뭐 기계적으로 외운다라면 그것은 공부라고 볼 수는 없고 오로지 시험을 보기 위한 테스트형에 불과할 뿐인데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산업보건지도사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차에서 1과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분명히 1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꽈락이 있으면 안 되니까. 2차 시험에서 논술형이죠. 여기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참 잘 나옵니다. 어느 파트든지. 왜?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3차에서는 면접이죠. 산업안전보건법 당연히 물어봐요. 그래서 모든 1차, 2차, 3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필수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내가 최대한 많이 외워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보다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숙지를 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정말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차를 공부를 한다고 되면은 1차는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시면 정말 좋은데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숙지하는 수준으로 간다더라도 1차는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 어떠한 구조고 어떠한 형태인가를 조금 숙지를 하신다라면은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 외우는 것은 기사나 산업기사에 가까운 그런 단답형일 때 그렇고요. 그렇지 않고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한다라면은 오지선다형에도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읽어보실 때 너무 한쪽으로 나는 외우기 위해서 읽어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공부를 하신다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부는 재밌어져요. 아까 야구 이야기를 했고 다른 룰 이야기했지만은 그때부터는 재밌게 되는 거고 아 선생님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한테 맡겨주시게 되면 그건 제가 할 것이고요. 또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이 건설 파트든 기계 파트든 전기 파트든 화공 파트든 위생이든 직업이든 간에 이 6파트의 모든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문제는 똑같이 나옵니다. 답도 똑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건설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 회사에 내 경험이라는 거 보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법에 대해서 자신 있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왜?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는 그 건설에만 자기가 건설 파트라고 해서 건설의 문제만 나오지는 않아요. 모든 지도사의 1차 공통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포괄적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 파트든 화공 파트든 간에 회사 생활하면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 쪽에 다른 업종 쪽의 법까지도 다 알고 계셔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꼭 본인의 것만 알려고 하지는 마시고 물론 2차는 그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준비를 하신다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말로 높은 점수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를 꼬아도 정해진 규정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기준만 정확히 잡고 있다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